1장 왕릉이 결혼하는 날이었다. 침상을 둘러싼 휘장의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는 오늘 새벽이 어째서 여느 다른 날하고 다르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처음에는 생각해낼 수 없었다. 중간 방을 가운데 두고 그의 방과 마주보는 방에서 늙은 아버지가 숨이 차서 나지에게 기침을 하는 소리 이외에는 집안이 아직도 고요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것이 노인의 기침 소리였다. 왕룽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누워있기가 보통이었고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은 다음에야 그리고 아버지의 방문에 달린 나무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야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침대의 휘장을 밀어 젖혔다. 어둑어둑하고 불그레하게 동이 터오는 중이었으며 찢어진 종이가 펄럭거리는 창문의 자그마한 정사각형 구멍을 통해서 청동빛 하늘의 여명이 빛났다. 그는 창문 구멍으로 가서 종이를 찢어버렸다. 봄이 왔으니까 이건 필요 없겠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오늘만큼은 집안이 깨끗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창피해서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구멍은 겨우 손을 내밀어 바깥 바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미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비를 한 박 머금어서 맑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듯한 바람이 동쪽에서 살랑살랑 불어왔다. 동풍은 길조였다. 곡식이 여물려면 밖에는 비가 내려야 했다. 오늘은 비가 안 오겠지만 계속해서 이 바람이 불어준다면 며칠 안으로 비가 내리리라. 좋은 일이었다. 어제 그는 아버지에게 만일 이 쨍쨍 내리쬐는 땡볕이 계속되었다가는 밀의 이삭이 여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하늘이 오늘을 골라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려는 것만 같았다. 대지가 열매를 맺으리라. 그는 푸른색 겉바지를 주워 입으며 서둘러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고 푸른색 무명 헝겊으로 만든 허리띠를 불룩한 허리에다 잡아매었다. 그는 목욕할 물이 더워질 때까지 우통을 벗고 있었다. 그는 집에 다 붙여서 지은 헌간 같은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문 옆의 모퉁이를 돌아 컴컴한 곳에서 황소 한 마리가 머리를 돌려 내밀고는 그를 보고 나지막한 소리로 음매하고 울었다. 부엌은 집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밭에서 큼직하게 정사각형으로 파낸 흙으로 빚은 흙벽돌로 지었으며 그들이 재배한 밀집으로 이형을 엮어 얹었다. 대대로 그들이 물려받은 대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만들어 놓은 아궁이는 여러 해 동안 밥을 짓느라고 시커멓게 탔다. 흙으로 빚은 이 부뚜막 위에는 깊고 둥근 쇠 가마솥이 얹혀 있었다. 그는 반으로 쪼갠 바가지를 담가 근처에 놓아둔 독에서 물을 퍼 가마솥을 어느 정도 채웠는데 물이 귀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펐다. 그러다가 잠깐 주저한 다음에 그는 독을 들어 올려 물을 몽땅 가마솥에다 쏟아부었다. 오늘은 온몸을 씻어야 할 참이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의 몸을 본 사람이 없었다. 오늘은 누군가 볼 터였고 그래서 그는 몸이 깨끗해야 했다. 그는 아궁이를 돌아 뒤쪽으로 가서 부엌 구석에 세워놓은 마른 풀과 줄기를 한 줌 추려서 잎사귀 하나라도 최대한으로 태우려고 아궁이 턱에다 꼼꼼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오래된 부싯돌로 불을 붙여 밀집 속으로 밀어 넣으니 불꽃이 타올랐다. 그가 불을 지피는 것도 오늘 아침으로 마지막이었다. 그는 6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아침마다 이렇게 불을 지피고는 했다. 그는 불을 지폈고 물을 끓였고 물을 그릇에 담아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는 침대에 앉아 마루바닥에서 신발을 찾느라고 더듬거리며 기침을 하는 아버지에게 드렸다. 6년 동안 노인은 아침마다 터지는 기침을 가라앉히려고 아들이 더운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집에 여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다시는 왕룽이 여름과 겨울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는 잠자리에 누운 채로 기다리기만 하면 그만이었고 그에게도 물 한 그릇을 떠다 줄 사람이 생겼으며 대지의 수확이 풍요해지면 물에 차잎이 떠 있으리라. 몇 해에 한 번쯤 풍년이 들면. 그리고 여자가 늙어 힘이 빠지더라도 불을 지필 자식들이 그녀가 왕릉에게 낳아줄 많은 아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새 방에서 들락날락할 아이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왕릉은 갑자기 멈칫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반쯤 집이 텅 비어서였는지 방 셋이 그들에게는 항상 너무나 많다고 느꼈다. 그들은 한없이 아이를 낳아대면서 걸핏하면 들어와 같이 살고 싶어서 애원하는 작은 아버지처럼 식구가 많아 걱정인 친척들을 항상 막아내느라고 애를 먹고는 했다. 작은 아버지는 이렇게 부탁하고는 했다. 아, 보세요. 혼자 사는 두 남자가 왜 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자면 큰일이라도 납니까? 젊은이의 따뜻한 체온이 노인의 기침을 가라앉게 해줄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난 손자 녀석을 위해서 내 잠자리를 남겨두겠어. 그 녀석이 노년에 내 뼈를 따스하게 해주겠지. 이제 손자들이, 많고도 많은 손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들은 벽을 따라 그리고 가운데 방에도 침대들을 들여놓아야 하리라. 집안은 온통 침대 투성이가 되리라. 반쯤 비어버린 집에 들여놓을 침대들을 왕릉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아궁이의 불꽃이 죽었고 가마솥 속의 물이 식기 시작했다. 단추를 채우지 않은 옷을 엉성하게 움켜잡은 그림자 같은 노인의 모습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기침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어째서 아직 내 숨통을 데워줄 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왕룽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제정신이 들자 창피해졌다. 땔감이 젖어서요. 아궁이 뒤쪽에서 그가 어물어물했다. 어, 바람에 습기가 있어서. 노인은 끊임없이 기침을 계속했으며 물이 끓을 때까지도 멈추지 못했다. 왕룽은 물을 그릇에 조금 따르더니 잠시 후에는 부뚜막에 얹어놓은 오지 항아리를 열어 말라 비틀어진 찻잎 10개 정도를 꺼내 물 위에 뿌렸다. 노인의 눈이 탐욕스럽게 휘둥그레졌고 당장 그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너 왜 그렇게 낭비가 심하냐? 잘 마시는 건 은을 먹어 치우는 격인데.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짤막하게 웃으며 왕룽이 대답했다. 마음 놓고 드세요. 노인은 투덜대며 못마땅해 하는 소리를 내면서
쪼글쪼글하고 울퉁불퉁한 손가락으로 그릇을 움켜쥐었다. 그는 귀중한 차를 마실 엄두가 나지를 않아서 찻잎들을 불어 물 위를 덮는 것만 구경했다. 씻겠어요. 왕룽이 말했다. 그렇군 그래. 노인이 깜짝 놀라서 말하고는 따끈한 차를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먹는데 정신을 판 아이처럼 동물적인 만족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는 가마솥에서 깊숙한 나무 욕조로 아무렇게나 물을 쏟아붓는 왕릉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진 않았다. 그는 머리를 들고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저런, 그 정도의 물이라면 농사를 짓기에도 넉넉하겠구나. 그가 불쑥 말했다. 왕룽은 계속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을 부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 말 안 들리냐? 아버지가 소리쳤다. 저는 정초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씻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왕룽이 말했다. 그는 여자에게 깨끗한 몸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아버지에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목욕통을 그의 방으로 가지고 가려고 서둘러 나갔다. 문이 뒤틀린 나무틀에 엉성하게 달려 있어서 꼭 닫히지를 않았고 노인은 비척거리며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문틈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아침에 마실 물에 차를 넣지를 않나. 목욕을 한답시고 야단을 떨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여자를 받아들이는 건 좋지 않아. 오늘 한 번만이에요. 왕릉이 소리쳤다. 그러더니 그가 덧붙여 말했다. 목욕한 다음에 물을 땅에다 뿌릴 거니까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노인은 그 말에 잠잠해졌고 왕룽은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었다. 정사각형 토막을 이루며 구멍 위로 흘러들어온 빛을 받으며 그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작은 수건을 비틀어 짜고 거무튀튀하고 호리호리한 몸을 빡빡 문질러 닦았다. 그는 바람이 훈훈하다고 생각했지만 살이 물에 젖으니 추웠고 온몸에서는 엷은 구름처럼 김이 피어오를 때까지 수건을 물에 담갔다 꺼냈다 하면서 빨리 움직였다. 그러더니 그는 어머니의 소유였던 괴짝이 있는 곳으로 가서 파란 무명 헝겊으로 지은 새 옷을 꺼냈다. 겨울 속옷을 입지 않으면 오늘은 약간 추운 날이겠지만 갑자기 그 남루한 겨울옷이 그의 깨끗한 살이 닿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겨울옷은 찢어졌고 더러웠으며 여기저기 찢어진 구멍에서 회색으로 찌든 솜이 삐집고 나왔다. 그는 그런 옷을 입은 꼴로 여자와 처음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중이라면 그녀가 하늘 수 없이 빨고 꿰매주겠지만 첫날만큼은 곤란했다. 그는 파란 무명 저고리와 바지 위에다 기다란 두루마기를 걸쳐 입었는데 단버린 이 두루마기는 한 해에 기껏해야 열흘가량 명절에만 입었다. 왕룽은 재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등으로 따내린 긴 머리를 풀고 작고 비뚤어진 탁자의 서랍에서 나무빗을 꺼내 머리를 말끔히 빗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다시 가까이 오더니 문틈에 입을 대고 말했다. 난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냐? 그가 투덜거렸다. 내 나이에는 무얼 먹지 못하면 아침에는 뼈가 흐물흐물해진단 말이다. 곧 갈게요. 술이 달린 검은 비단 끈처럼 머리를 엮어 재빨리 매끄럽게 따으면서 왕릉이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는 기다란 겉옷을 벗고서 따은 머리칼을 머리통에 감고는 목욕통을 들고 나갔다. 그는 아침 식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옥수수죽에다 물을 조금 부어 저어서 아버지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목욕통을 들고 문간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문에서 가장 가까운 밭에 물을 부었다. 그러면서 그는 목욕을 하느라고 가마솥의 물을 모두 다 썼으며 불도 다시 지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왈칵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저 늙은이 머리는 먹고 마시는 거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는 아궁이 구멍에다 대고 투덜거렸지만 소리를 내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노인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도 오늘 아침으로 마지막이었다. 그는 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와 물통에 담아놓은 물을 아주 조금만 솥에 부어 빨리 끓여서 죽에 부어 저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오늘 저녁에는 쌀밥을 먹게 될 거예요, 아버지.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옥수수 죽을 드세요. 바구니에 쌀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을 텐데. 가운데 방의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걸쭉하고 노란 죽을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노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춘절에 덜 먹으면 되잖아요. 왕릉이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그릇에다 입을 대고 시끄럽게 후루룩거렸다. 그러더니 왕릉은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길고 파란 겉옷을 다시 걸치고는 따은 머리를 내렸다. 그는 면도를 한 이마와 두 뺨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면도를 새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직 해도 채 뜨기 전이었다. 그는 이발소 골목에 들러 면도를 한 다음 색시가 기다리는 집으로 갈 수도 있었다. 돈만 있다면 그럴 생각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때가 찌든 자그마한 회색 헝겊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헤아려 보았다. 은화가 6잎에 동전이 2움큼쯤 되었다. 그는 오늘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손님들을 초대했다는 얘기를 아직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작은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젊은 아들인 사촌 동생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농부 3사람을 초청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읍내에서 돼지고기와 개복치 한 마리와 밤 한 움큼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계획이었다. 심지어 그는 자기 밭에서 재배한 배추를 넣어서 국을 끓이기 위해 쇠고기 조금 하고 남방에서 가져온 죽순도 몇 개쯤 사오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콩기름과 간장을 산 다음에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야만 가능한 얘기였다. 만일 이발을 한다면 그는 쇠고기를 사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발은 해야지. 그가 갑자기 결심했다. 그는 말도 없이 노인을 남겨두고 이른 아침의 세상으로 나섰다.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태양은 지평선의 구름들 위로 솟아올라 자라나는 밀과 보리에 맺힌 이슬에 비쳐 반짝였다. 천성이 농부인지라 왕릉은 잠깐 허리를 숙이고 움트는 싹들을 살펴보았다. 이삭은 아직 속이 빈 채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대기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초조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무겁게 바람을 짓누르는 듯한 구름들은 시커먼 저속에 비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향을 한 개 사서 지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에서 분향할 생각이었다.
이런 날이면 그럴 만도 했다. 그는 밭을 사이로 난 좁다랗고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갔다. 가까운 곳에서 읍내의 잿빛 새벽이 드러났다. 그가 통과하게 돼 저 성문 안에는 색시가 어렸을 적부터 노비로 일했던 대가인 황시댁이 있었다. 대갓집에서 노비로 있었던 여자하고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전 색시를 절대로 얻지 못하게 되나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라면 누구나 금반지하고 비단 옷을 받아야만 남편을 맞으려고 하는 험악한 시절인지라 결혼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니 가난한 사람들이야 어디 종년밖에 더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황씨 댁으로 가서 혹시 남은 노비가 있느냐고 알아보았다. 별로 어린 것도 없고 게다가 예쁘장한 종년이야 더욱 귀하지. 그가 말했다. 왕룽은 예쁜 색시는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다. 아내가 미인이라고 다른 남자들이 축하해 줄 만큼 예쁜 여자를 얻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못마땅해 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 예쁜 여자는 얻어다가 무얼 하겠다는 얘기냐? 우리 집안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는 여자를 구해야 하는데 예쁜 여자가 그런 일을 다 한다는 말이냐? 그런 여자는 제 얼굴에 어울리는 옷 생각만 한없이 하고 있을 거다. 안 돼. 우리 집에 예쁜 여자는 못 써. 우린 농부란다. 그뿐 아니라 부잣집에 예쁜 종년치고 어디 처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냐? 젊은 주인들이 모두 그 계집을 실컷 건드렸을 텐데 못생긴 계집을 첫 번째로 갖는 게 미인을 100번째로 갖는 것보다 훨씬 좋지. 네 생각엔 예쁜 여자가 농부인 네 손에 부잣집 아들의 보들보들한 손보다 더 기분 좋고 햇볕에 그을린 시커먼 네 얼굴이 재미로 그녀를 데리고 놀았던 다른 남자들의 황금빛 얼굴만큼 아름답다고 할 것 같으냐? 왕룽은 아버지의 얘기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는 해도 그는 자신의 육체와 투쟁을 벌인 다음에야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험악했다. 적어도 난 곰보나 언청이를 색시로 맞지는 않겠어요. 어떤 여자를 구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기야 색시는 얼굴이 얽지도 않았고 윗입술이 째지지도 않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왕눈과 아버지는 도금한 은반지 2개와 은 귀고리를 샀고 아버지는 그것들을 약혼 예물로 여자의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오늘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 왕룽은 그의 색시가 될 여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썰렁하고 컴컴한 성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성문 바로 밖에서는 큼직한 물동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끄는 물장수들이 자갈로 포장한 길바닥으로 물을 철벅거리며 엎지르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흙과 벽돌로 쌓은 두꺼운 성벽 밑에 성문 굴다리 안은 항상 축축하고 서늘해서 여름날에도 시원했기 때문에 손님을 끌려는 참외장수들이 참외를 쪼개서 후루룩 빨아먹으라고 돌바닥 위에 늘어놓고는 했다. 철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없기는 했지만 성벽을 따라 작고 단단하고 시퍼런 복숭아를 담은 바구니를 늘어놓은 행상들이 맺혀댔다. 올해 첫 복숭아요, 복숭아. 첫 복숭아 사세요. 먹어보세요. 겨울의 독을 창자에서 몰아내세요. 왕릉이 속으로 생각했다. 색시가 저걸 좋아한다면 돌아가는 길에 한 줌 사줘야겠군.
그는 성문을 지나 다시 걸어 나올 때는 한 여자가 그의 뒤를 따라오리라는 사실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성문 안으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빠졌고 잠시 후에 이발소 골목으로 들어섰다.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왕릉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몇 명뿐이었는데 그들은 채소를 새벽장에서 팔아치우고 돌아가 낮에는 밭일을 하려고 어젯밤에 첨가물을 가지고 시내로 들어온 농부들이었다. 그들은 바구니를 앞에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덜덜 떨며 잠을 잤는데 그 바구니들이 지금은 빈 채로 놓여 있었다. 오늘만큼은 그들의 놀림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왕릉은 혹시 누가 그를 알아볼까봐 일부러 그들을 피했다. 거리를 따라 이발사들이 그들의 자그마한 이발소 뒤에 길게 줄을 지어서 있었는데 왕릉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둥근 의자에 앉아 옆 사람과 잡담을 하고 서 있던 이발사를 손짓해서 불렀다. 이발사가 당장 달려와 풍로의 숯불에 얹은 주전자에서 더운 물을 재빨리 놋대야에 부었다. 이발을 제대로 다 하시겠어요? 그가 노련한 이발사답게 말했다. 머리하고 얼굴만요. 왕릉이 대답했다. 귀하고 콧구멍 청소는요? 이발사가 물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왕릉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푼이요. 뜨거운 물에 검정 헝겊을 넣었다 꺼냈다 하며 이발사가 말했다. 두 푼들이죠. 왕릉이 말했다. 그렇다면 한쪽 귀하고 한쪽 콧구멍만 청소해드리죠. 이발사가 재빨리 대꾸했다.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 말을 하며 그의 옆 이발사에게 얼굴을 찡그려 보였더니 옆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왕릉은 자기가 짓궂은 사람에게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비록 그들이 이발사이거나 지극히 미천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읍내 사람들 앞에서는 늘 그렇듯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열등감을 느끼며 얼른 말했다. 좋도록 하세요. 좋도록 하시라고요. 왕릉은 비누칠을 해서 얼굴을 문지르고 면도를 하는 이발사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 알고 보니 꽤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이발사는 돈을 더 받지 않고도 능숙한 솜씨로 그의 두 어깨와 등을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었다. 그는 이마를 면도하면서 왕릉에게 한마디 했다. 머리만 잘라버리면 그대로 못생긴 농사꾼이라는 소리는 안 듣겠군요. 요즘에는 변발을 자르는 게 유행이랍니다. 머리 꼭대기 동그란 머리다발로 너무나 가까이 면도날이 다가오자 왕릉이 소리쳤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자를 수 없어요. 그러자 이발사가 웃으며 둥근 머리카락 다발을 그냥 남겨놓고 지나갔다. 이발이 끝나고 돈을 헤아려 물에 흠뻑 젖어 쪼글쪼글해진 이발사의 손에 넘겨준 다음 왕릉은 잠깐 겁에 질렸다. 저렇게 많은 돈을 주다니. 하지만 면도를 한 피부에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다시 거리를 걸어 내려가면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번 한 번뿐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시장으로 가서 돼지고기 2근을 사고 푸죽한 주인의 마른 연잎에 고기를 싸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러고는 주저하면서 쇠고기도 반근을 샀다. 잎사귀 위에 얹혀 묵처럼 출렁거리는 신선한 두부 몇 모를 포함해서 살 것을 모두 산 다음 그는 양초가게로 가서 향을 2가닥 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무척 수줍어하며 황씨댁으로 걸음을 옮겼다. 막상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겁이 덜컥 났다. 어쩌자고 혼자 왔을까? 그는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심지어는 바로 옆집에 사는 칭이라도 좋으니 어느 누구라도 같이 오자고 청했어야 했다. 그는 여태까지 한 번도 큰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결혼식에 쓸 물건들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색시를 데리러 왔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검은 칠을 하고 쇠를 장식해 박은 커다란 대문 두 짝이 서로 맞물려 꽉 닫혀 있었다. 돌로 만든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문을 지켰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돌아섰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왕룽은 갑자기 맥이 풀렸다. 그는 우선 무엇인가 좀 사먹기로 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다. 식사를 아예 잊었다. 그는 거리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탁자에다 두 푼을 내놓고 자리에 앉았다. 반들거리는 검은 앞치마를 두른 지저분한 심부름꾼이 가까이 오자 그에게 소리쳤다. 국수 두 그릇! 그리고 국수가 나오자 심부름하는 아이가 서서 시커먼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동전을 끼고 돌리는 사이에 대나무 젓가락으로 국수를 입으로 쑤셔 넣으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더 드시겠어요? 아이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왕룡이 머리를 저었다. 그는 꼿꼿하게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탁자를 잔뜩 들여놓고 작은 컴컴하고 비좁은 식당 안에는 그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몇 사람만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식당이었고 그들 중에서 그가 말끔하고 깨끗해서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거지가 지나가다 그에게 구걸했다. 적선하십시오,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전 배가 고픕니다. 지금까지 왕롱은 거지의 구걸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잔돈 두 잎을 거지의 동양 그릇에 던져 놓았고 거지는 시커먼 동물의 앞발 같은 손으로 재빨리 동전을 움켜쥐고는 누더기 안으로 더듬거려 놓고 물러났다. 왕릉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이에 해가 떠올랐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짜증스럽게 서성거렸다. 뭘 더 드시던지 아니면 자리세라도 내셔야겠는데요. 무척 건방진 태도로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런 건방진 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왕룡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황씨의 커다란 집으로 가서 색시를 달라고 할 생각을 하니까 밭에서 일을 할 때처럼 온몸에서 땀이 났다. 자를 갖다 줘. 그가 힘없이 소년에게 말했다. 그가 얼굴을 돌리기도 전에 벌써 차가 나왔고 어른 소년이 내뱉듯 물었다. 돈 어딨어요? 왕룽은 허리춤에서 한 푼 더 돈을 꺼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연실색했다. 날강도 같으니라고. 못마땅해 하며 그가 투덜거렸다. 그러자 그는 피로연에 초청한 이웃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고 황급히 동전을 탁자에 놓고는 한 번에 꿀꺽 차를 마신 다음 얼른 옆문으로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할 일은 해야지. 그는 절망적으로 혼잣말을 하고는 큰 대문을 향해 천천히 방향을 돌렸다. 정오가 지난 다음이었으므로 지금은 대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문지기는 점심을 먹고 나서
대나무를 쪼갠 조각으로 이빨을 쑤시며 문간에서 빈둥거렸다. 그는 키가 크고 왼쪽 뺨에 큼직한 점이 있었으며 그 점에서는 한 번도 깎지 않은 기다랗고 검은 털이 세 가닥 늘어져 있었다. 왕눈이 나타나자 바구니를 들고 무엇을 팔려고 온 사람인 줄 알았는지 험악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번엔 또 뭐야? 무척 거북해하면서 왕눈이 대답했다. 나는 왕눈이라는 농부인데요. 그래, 왕눈이라는 농부니 어쨌다는 거냐? 주인이나 안주인의 부자 친구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손할 줄 모르는 문지기가 따졌다. 내가 찾아온 것은 내가 찾아온 것은 왕눈이 더듬거렸다. 찾아왔다는 건 알아. 점에 박혀있는 기다란 털들을 꼬면서 짐짓 참을성을 보이는 척하며 문지기가 말했다. 색시가 있을 텐데요. 힘이 빠져 속삭이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왕눈이 말했다. 햇빛을 받은 그의 얼굴이 땀으로 젖었다. 문지기가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자네구만.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신랑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지. 하지만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으니 나로서야 알 수가 있었겠나. 고기가 조금 들어있을 뿐이에요. 문지기가 안으로 안내해 주기를 기다리며 사과하는 투로 왕눈이 말했다. 하지만 문지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왕눈이 초조하게 말했다. 나 혼자 들어갈까요? 문지기가 깜짝 놀란 채 했다. 그랬다간 영감님이 자네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왕눈이 순진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가 말했다. 어, 은화 한 잎이 있으면 문이 잘 열릴 텐데. 왕눈은 결국 남자가 돈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애원했다. 자네 허리춤에 무엇이 있나 어디 보자고. 문지기가 말했다. 그리고 어리숙한 왕눈이 정말로 바구니를 돌바닥에 놓고는 겉옷을 들추고 허리춤에서 자그마한 주머니를 꺼내 장을 보고 남은 돈을 왼손에다 쏟아놓자 문지기가 희죽 웃었다. 은화 한 잎에 동전 14개가 나왔다. 은화는 내가 갖지. 문지기가 태연하게 말했고 왕눈이 미처 불평을 하기도 전에 문지기는 은화를 소매에 넣고는 활개를 치고 대문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신랑이요, 신랑!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고 그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아연실색하기는 했어도 왕눈은 그냥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구니를 집어들고 똑바로 앞만 보면서 문지기를 따라갔다. 부호의 큰 집에 들어가 본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수그린 채로 그는 여러 마당을 거치면서 앞에서 외쳐대는 목소리를 들었고 사방에서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마당을 100개쯤 통과한 듯 싶었더니 갑자기 문지기가 잠잠해지고는 그를 조그만 대기실로 밀어넣었다. 그곳에서 그가 혼자 서 있으려니까 문지기가 어느 안채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말했다. 마님께서 자네더러 들라고 그러시는구만. 왕눈이 앞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문지기가 그를 막으며 역겨운 듯 소리쳤다. 자네 바구니를 돼지고기하고 두부를 담은 바구니를 든 채로 마님을 뵐 수야 없지 않아? 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그렇군요, 그래요. 왕눈이 당황해서 말했다.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 그는 섣불리 바구니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돼지고기 2근과 쇠고기 반근과 개복치 1마리 따위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문지기는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는 무척 경멸한다는 투로 외쳤다. 이 집에서는 그런 고기는 개도 안 먹어. 그러더니 문지기는 바구니를 빼앗아 문 뒤로 내놓고는 왕릉을 앞으로 밀어냈다. 그들은 길고 좁다란 난간을 따라 내려가 섬세한 조각을 한 기둥들로 떠받쳐진 지붕들을 지나 왕릉이 구경조차 한 적 없는 그런 대청으로 들어갔다. 어찌나 넓고 어찌나 지붕이 높은지 그가 사는 집 20채를 들여다 놓아도 넉넉할 지경이었다. 머리 위 조각하고 칠을 한 커다란 대들보들을 신기해하며 구경하느라고 머리를 들었다가 높다란 문턱에 발이 걸려 고꾸라질 뻔한 왕릉의 팔을 붙잡으며 문지기가 소리쳤다. 자네 마님 앞에서도 그렇게 얼굴을 쳐박고 공손히 절을 하겠지? 무척 창피해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은 왕릉이 앞을 쳐다보니 방 한가운데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아주 나이가 많은 여자가 올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고 섬세한 몸에 진주처럼 회색 광택이 나는 공단 옷을 걸쳤고 나지막한 평상 위 작은 등잔에는 태우다만 아편 대롱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야위고 쪼글쪼글한 얼굴에 박힌 원숭이의 눈처럼 푹 꺼지고 날카롭고 작고 예리한 검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롱의 끝을 잡은 그녀의 손은 우상에 입힌 도금처럼 노랗고 부드러운 살갗이 연약한 뼈들을 덮고 있었다. 왕릉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타일에 깔린 바닥에 댔다. 일어나라고 일러라. 노부인이 근엄하게 문지기에게 말했다. 노부인이 근엄하게 문지기에게 말했다. 이런 예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색시를 데리러 온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노마님. 문지기가 대답했다. 왜 저 사람은 스스로 얘기하지를 않느냐? 노부인이 물었다.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노마님. 점에서 늘어진 털을 꼬면서 문지기가 말했다. 이 말에 발끈한 왕릉은 화가 나서 문지기를 쳐다보았다. 저는 미천한 놈일 따름입니다, 위대하신 노마님. 그가 말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노부인은 완벽한 위엄을 지니고 찬찬히 그를 쳐다보고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종이 그녀를 위해서 살펴준 빨대를 손으로 꼭 잡자 당장 그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는 잠깐 동안 아편대롱이 달린 물부리를 탐욕스럽게 빨았고 그녀의 눈에서 예리함이 사라지더니 망각의 꺼풀이 덮였다. 왕릉은 그녀가 그녀의 눈길이 지나가는 길에 그의 모습을 볼 때까지 그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화를 벌컥 내며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은 듯했다. 문지기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색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마님. 무척 놀라서 왕릉이 말했다. 색시라고? 무슨 색시 말이냐? 노부인의 말에 곁에 서 있던 하녀가 허리를 굽혀 귓속말을 했다. 그제야 노부인은 정신을 차렸다. 아, 그렇지. 사소한 일이어서 내가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자네가 오란이라는 종을 데리러 왔구먼.
어느 농부에게 그 애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생각나는구먼. 자네가 그 농부인가? 제가 그 사람입니다. 왕릉이 대답했다. 오라들어서 들라고 하거라. 노부인이 종에게 일렀다. 그녀는 마치 이런 일을 모두 끝내고 커다랗고 조용한 방에 혼자만 남아 아편을 피우고 싶어서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잠시 후 깨끗하고 파란 무명 저고리와 바지 차림에 몸이 딱 벌어지고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하녀가 들어왔다. 왕릉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 번만 힐끔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이 여자가 그의 색시였다. 얘야, 이리 오너라. 노부인이 무관심하게 말했다. 이 남자가 너를 데리러 왔단다. 여자가 노부인의 앞으로 나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마주쥔 채로 있었다. 준비는 되었느냐? 노부인이 물었다. 여자는 메아리처럼 천천히 대답했다.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왕릉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등을 쳐다보았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수수하고 성미가 급하지도 않고 그만하면 좋은 목소리였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고 매끄러웠으며 저고리가 깨끗했다. 그는 그녀의 발이 전족이 아닌 것을 보고는 잠깐 실망했다. 하지만 그는 노부인이 문지기에게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그런 것에 신경을 쓸 틈도 없었다. 저의 괴짝을 문 밖으로 내다 주어 두 사람이 가게 하거라. 그러더니 그녀는 왕릉을 불러 말했다. 내가 얘기를 하는 동안 색시 옆에 서 있거라. 왕릉이 앞으로 나서자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이 애가 우리 집에 온 것은 10살 난 아이 때였고 20살이 된 지금까지 이 애는 여기에서 살았다. 내가 저 애를 사들인 것은 기근이 든 해였는데 저 애의 부모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었지. 그들은 북쪽 산둥 지방에 에서 왔는데 그곳으로 되돌아간 다음 그들이 어찌 되었는지 더 이상 소식을 듣지 못했다. 자네도 보다시피 저 애는 몸이 튼튼하고 종답게 광대뼈가 붉어졌지. 저 애는 자네를 위해 밭에서 일도 하고 물도 길어오고 자네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다 할 거다. 미인은 아니지만 자네한테 필요한 건 반반한 얼굴이 아니잖아? 한량들이나 오입을 하기 위해 예쁜 여자들을 필요로 하지. 그리고 저 애는 똑똑하지도 않아. 하지만 시키는 일은 잘하고 성질도 온순해. 내가 알기로 쟤는 수처녀야. 줄곧 부엌 안에서만 지냈으니까. 그리고 저 애는 내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미모는 아니니까 혹시 누군가 건드린 남자가 있다면 하인층이겠지. 하지만 집안에 예쁜 종들이 수도 없이 날뛰고 돌아다니는 판이니 저 애한테 눈독을 들였을 머슴 녀석도 없었을 거야. 저 애를 데리고 가서 잘 쓰게나. 좀 느리고 미련하기는 해도 저 애는 훌륭한 종이고 부엌대기로는 그만하면 쓸만한 아이니까. 만일 세상에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함으로써 내세를 위해 부처님 앞에 은덕을 쌓고 싶은 생각만 없었더라면 난 저 애를 내주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주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혹시 누구라도 데려갈 사람만 나타난다면 노비들을 모두 결혼시켜서 내보낸다네. 그리고 여자에게 그녀가 말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줘라. 특히 아들을 많이 낳아야. 첫 아이는 데리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겠습니다, 노마님. 여자가 온순하게 말했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왕릉은 무척 당황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쩐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자, 어서 가라니까. 노부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왕릉은 황급히 절을 하고 나서 몸을 돌려 대청에서 나왔다. 여자가 그의 뒤를 따랐고 그녀 뒤에는 괴짝을 어깨에 맨 문지기가 따라왔다. 그는 이 괴짝을 왕릉이 바구니를 찾으려고 돌아간 방에다 내려놓고는 더 이상 옮겨주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왕릉이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넓적하고 정직한 얼굴에 코가 짧고 납작했으며 커다란 콧구멍은 시커멓고 입은 얼굴이 찢어진 것처럼 큼직했다. 그녀의 눈은 작고 탁한 검은 빛깔이었으며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할 어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얼굴은 마치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듯 늘 조용하고 말을 안 하는 얼굴처럼 보였다. 그녀는 당황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은 채 그가 다 살펴볼 때까지 왕릉의 시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만 했다. 그는 거무튀튀하고 수수하고 참을성이 많은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도 없다고 한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검은 피부는 얽지도 않았고 입술이 째지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귀에 자신이 사준 도구만 귀고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녀의 손에 자기가 준 반지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은근히 흐뭇해진 기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다. 그에게 색시가 생긴 것이다. 이 괴짝하고 바구니를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허리를 숙이더니 괴짝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려 어깨에 얹고는 그 무게에 눌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다. 그는 색시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불쑥 말했다. 괴짝은 내가 가지고 가겠어. 이 바구니를 들지 그래.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괴짝을 스스로 등에 짊어졌다. 아직도 벙어리 노릇을 하며 그녀는 바구니의 손잡이를 쥐었다. 그는 자기가 거쳐 지나온 수많은 마당이 생각났고 무거운 짐에 짓눌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연문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가 중얼거렸고 그녀는 왕룽이 한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한 듯 잠깐 생각한 다음에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그녀는 사용하지 않아서 연못이 메워지고 잡초가 무성한 작은 마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의 휘어진 소나무 밑에 있는 둥글고 낡은 문의 빗장을 벗기고 그녀가 문을 열자 그들은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두 번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표정하고 넓적한 얼굴의 그녀는 그 길에 이력이라도 난 듯 줄기차게 큼직한 발로 터벅거리며 걸어갔다. 성문에서 그는 어정쩡하게 걸음을 멈추고 한 손으로 어깨에 얹은 괴짝을 똑바로 붙잡은 채로 다른 손으로 남은 동전을 꺼내려고 허리춤을 더듬거렸다. 그는 두 푼을 꺼내서 작고 시퍼런 복숭아 6개를 샀다. 이거 임자 먹으라고.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처럼 탐욕스럽게 복숭아를 움켜쥐었다. 밀밭 언저리를 따라 걷다가 그는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복숭아 하나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갉아먹다가 그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다시 손으로 복숭아를 가리고 턱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사당이 있는 서쪽 들판에 이르렀다. 이 사당은 작은 건물이어서 전부 해야 어른의 어깨 높이밖에 안 되었으며 회색 벽돌로 짓고 기와를 씌운 것이었다. 지금 왕릉이
인생을 바치고 있는 바로 그 밭들을 경작했던 왕릉의 할아버지가 외박히 수레로 읍내에서 벽돌을 실어다 그것을 지었다. 벽돌은 바깥에다 회를 발랐으며 언젠가 풍년이 든 해에 마을의 화공을 불러다가 하얀 회칠벽에다 언덕들과 대나무 풍경을 그리게 했다. 하지만 여러 대에 걸쳐 이 그림에 비가 쏟아졌던지라 이제는 대나무의 희미한 깃털처럼 자취만 남아있으며 언덕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사당 안에는 지붕 밑에 사당 주변의 밭에서 가져온 흙으로 빚은 두 개의 작고 거룩한 형상을 잘 모셔놓았다. 이 형상들은 자신과 그 아내였다. 그것들은 빨간 종이와 금박 종이로 만든 두루마기를 걸쳤고 자신은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엉성한 코스튬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왕릉의 아버지는 빨간 종이 조각들을 사서 조심스럽게 잘라 풀로 붙여 자신 내외에게 입혔다. 해마다 비와 눈이 들이치고 여름해가 내리쬐면 옷이 망가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옷이 아직 새 것이었으며 왕릉은 지신 내외의 말끔한 옷차림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여자의 팔에서 바구니를 받아들고는 그가 산 향을 찾으려고 돼지고기 밑을 잘 살펴보았다. 그는 향들이 부러져서 불길한 징조를 가져올까봐 걱정했지만 향은 아무 일도 없었으며 향을 찾아낸 그는 이 두 작은 형상을 모든 이웃 사람들이 섬겼기 때문에 신들 앞에 쌓인 다른 향들의 제속에다 나란히 꽂았다. 그런 다음 부싯돌과 쇠를 더듬어 꺼내 그는 마른 잎을 부싯깃으로 쳐서 향에다 불을 붙였다. 이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밭을 다스리는 신들 앞에 함께 섰다. 여자는 향의 끝이 발갛게 타오르다가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재가 무거워지자 그녀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검지손가락으로 재의 꼭대기를 밀어내었다. 그러더니 자기가 한 행동이 두렵기라도 한 듯 그녀는 멍청한 눈으로 얼른 왕릉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무엇인지 그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 마치 그녀는 향이 두 사람 모두의 소유라고 느끼는 듯 싶었으며 이것이 곧 결혼의 순간이었다. 향이 타올라서 재만 남는 사이에 그들은 나란히 완전히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있었으므로 왕릉이 괴짝을 어깨에 메고 그들은 집으로 갔다. 집의 문간에는 노인이 지는 해의 마지막 별을 쬐려고 서 있었다. 왕릉이 여자를 데리고 가까이 와도 그는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아는 채 한다는 것은 그의 체면을 깎이는 짓이었다. 대신에 그는 구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체하며 큰 소리를 냈다. 저 초승달의 왼쪽 뿔이 걸린 구름을 보니 비가 오실 모양이다. 늦어도 내일 밤에는 비가 오시겠어. 그러고는 왕릉이 여자에게서 바구니를 받아드는 것을 보더니 노인이 다시 소리쳤다. 돈도 쓴 모양이지. 왕릉이 바구니를 탁자 위에다 놓았다. 오늘 저녁에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는 간단히 말하고 침실로 괴짝을 가지고 들어가 자신의 옷들이 담긴 괴짝 옆에다 놓았다. 그는 신기하다는 듯 그것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노인이 문으로 와서 잔소리를 했다. 이 집에서는 끝도 없이 돈을 쓸 구멍이 생기는구나. 그는 아들이 손님을 초대했다는 것이 은근 즐거웠지만 새 며느리가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잔소리를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왕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으며 여자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는 바구니에서 먹을 것을 하나씩 꺼내 싸늘한 부뚜막 선반 위에 늘어놓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돼지고기, 이건 쇠고기하고 생선이야. 식사를 할 사람은 7명이야. 음식은 만들 줄 알아? 그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말했다. 쳐다본다는 것은 점잖지 못한 짓이었다. 여자가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황시댁으로 간 이후 줄곧 부엌대기로 일했어요. 끼마다 고기를 요리했습니다. 왕릉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를 남겨두고 나갔으며 큐하라고 교활하고 굶주린 작은 아버지와 15살 난 건방진 녀석인 작은 아버지의 아들과 소심하게 선웃음을 치는 어리숙한 농부들이 손님으로 몰려올 때까지 그는 아내를 다시 보지 않았다. 마을에서 온 두 남자는 추수기에 왕릉이 종자와 품을 교환하는 사이였고 한 사람은 앞집에 사는 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그마하고 조용한 남자였고 마지못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말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 예의를 갖추느라고 자리에 앉지 않겠다느니 사양해 가면서 그들이 가운데 방에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에 왕릉은 음식을 차리라고 이르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제가 음식 그릇들을 드릴 테니 당신이 식탁에다 차려놓으세요. 저는 남자들 앞에 나서기 싫으니까요. 왕롱은 이 여자가 그의 여자였으며 그의 앞에 나서기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남자들 앞에서는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무척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부엌 문간에서 왕릉은 그녀의 손으로부터 그릇을 받아 가운데 방에 상에다 차려놓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서 드세요, 우리 작은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이여. 농담을 좋아하는 작은아버지가 눈썹이 조승달 같은 색시는 우리한테 구경시켜주지 않을 모양인가? 라고 말했을 때 왕릉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한 몸이 아닙니다. 결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른 남자들이 색시를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권했고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한껏 이 훌륭한 잔치상을 받아 먹었다. 어떤 사람은 생선에 바른 누런 간장 맛을 칭찬했고 또 어떤 사람은 푹 익힌 돼지고기를 칭찬했다. 그럴 때마다 왕릉은 거듭거듭 이렇게 대답했다. 뭐 별로 변변치도 못한 걸요. 잘 차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되는 고기를 가지고 색시가 설탕과 식초와 약간의 술에다 간장을 섞어 훌륭한 솜씨로 고기 자체의 맛을 냈기 때문에 왕농 자신도 어느 친구네 집 밥상에서도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므로 그는 음식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손님들이 차를 놓고 한참 동안 노닥거리면서 농담까지 실컷 늘어놓은 다음에까지도 여자는 아직 아궁이 뒤에서 서성거렸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왕릉이 부엌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녀는 황소 옆에 집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그가 잠을 깨울 때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가 붙어 있었고 왕릉이 그녀를 불렀더니 여자는 매를 맞지 않으려는 듯 잠결에도 갑자기 팔을 쳐들었다. 마침내 눈을 뜬 그녀는 이상한 눈초리로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어린애를 마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해서 아침에 그가 목욕을 했던 방으로 이끌고 들어가 탁자 위에다 빨간 촛불을 켰다. 이 불빛을 받자 여자하고 단둘이 있게 된 그는 갑자기 수줍어져서 자신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야만 했다. 이 여자는 내 색시야. 치를 일은 치러야지.
그리고 그는 마음을 다져먹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한편 여자는 휘장의 구석 쪽으로 어물어물 기어가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왕릉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누울 때는 불부터 먼저 끄라고. 그러고 나서 그는 자리에 누워 두툼한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는 잠을 자는 채했다. 하지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육체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덜덜 떨며 누워 있었다. 한참 있다가 방이 어두워지고 여자가 천천히 소리 없이 기어들어오는 움직임을 곁에서 느끼자 그는 몸이 터져나갈 듯한 환희로 가득 찼다. 그는 어둠 속에다 대고 거칠게 웃고는 그녀를 끌어안았다.